안녕하세요. 2026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1급 8과목 중에서도 1교시 과목이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리고 사회복지 조사론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강사 김유경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공부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공부할 게 너무 많죠. 야, 이거 언제 다 하냐. 이런 부담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상당히 부담이 가는 시험입니다. 그렇지만 뭐, 다른 시험과 마찬가지로 하면 되는 거죠. 체계적으로 잘 접근하고 정리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2026년 1월에 시험 다 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함께 열심히 달려봅시다. 자, 특히 이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과목의 경우는 인간행동 혹은 환경에 대한 여러 이론들을 다룹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과목에서 득점을 하시려면 이 이론의 주요 입장들을 잘 구별을 하고요. 그 입장 간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론마다 사용하는 주요 개념이 있거든요. 이 개념들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고득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교시 시험을 잘 보셔야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2교시, 3교시도 안정감 있게 시험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이 이론이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 느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결과도 결과지만 사실 공부하는 과정이 조금 더 수월하고 달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달달한 그런 학습이 되도록 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2026년 합격 기원합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과목이 어떤 테마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문제는 주로 어떻게 출제가 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득점을 하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에 대한 개괄적인 OT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강사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할 교재 안내 드리고요. 그리고 굵직한 테마 구성과 출제 경향 말씀을 드린 후에 장별 개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유경이고요. 공무원 학원이죠. 공단기 그리고 모두공에서 사회복지학개론 대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직 시험에서는 보호직에서, 그리고 지방직 시험에서는 사회복지직에서 사회복지학 개론을 보거든요. 그 과목에 대해서 강의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체 출판사에서 매년 출간을 하는 공감 사회복지사 수험서 중에서 1교시 과목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리고 사회복지 조사론을 집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강의는 현재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강의를 매 학기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교재입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교재를 준비를 해놓고 교재를 펴가면서 공부를 해야지 자세 딱 잡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직 교재를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그냥 귀로만 듣는 것,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 교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교재에 직접 필기도 하고 줄도 그어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재를 준비를 해서 교재와 함께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전과목 유튜브로 공감 수험서는 이제 8과목 모두에 대해서 4명의 강사들이 각각 2개의 과목씩을 전과목 유튜브로 무료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1교시 첫 번째 과목이기 때문에 이 과목부터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일단 저는 저희 공감 수험서의 구성의 특징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교재의 앞부분, 이제 과목마다 앞부분 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최근 7년 동안 출제 경향표, 그러니까 각 챕터가 있고 각 챕터에 출제되는 테마가 정리되어 있고 각 테마별로 이제 7년 동안 어떻게 출제되었는가를 표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고 아,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공부를 하려면 요런 식으로 매년 출제되는 요런 주제들은 꼭 공부를 해둬야 되겠구나. 그리고 에릭슨 이론에서는 요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23회 문제가 안 나왔다면 에릭슨은 그 다음 문제에서는 꼭 나올 가능성이 크겠구나.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가 많은 테마들이 특히 더 중요하다라는 걸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챕터 이렇게 앞 챕터마다 7개년 출제 경향을 그래프로 나타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출제 경향을 텍스트로 풀어서 이렇게 흐름 읽기라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려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일단 읽어보시고 각 챕터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어떤 게 주로 출제가 되는가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옆 페이지로 가시면 각 챕터마다 이렇게 훑어보기라고 해서요. 가장 주요한 개념들을 도식화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공부를 하시기 전에는 이 훑어보기만으로 이게 뭔가 싶겠지만 일단 챕터 공부를 하시고 나면 다시 앞 페이지로 오셔서 요 뼈대를 보면서 핵심을 다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한 권 공부를 딱 끝나고 나면 한 권을 한 번 공부를 했다고 정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한 번 딱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훑어보기만 다시 보면서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회독을 하는 방식으로 각 챕터의 가장 핵심적인 뼈대들을 머릿속에 잘 정리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교재 같은 경우는요. 요렇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요렇게 회차 그러니까 뭐 16회에 17회에 22회에 23회에 지금 이 내용이 출제되었다. 이런 출제 정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교재의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험서를 사실 때에는 뭐 이 교재가 아니라 다른 교재더라도 이렇게 출제 경향 표시가 잘 되어 있는 수험서를 공부를 하셔야 시간이 없을 때에는 이게 이 정보가 많이 몰려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내가 필수로 꼭 챙겨야 되겠다. 근데 시간이 없을 때는 그런 내용이 없는 부분은 건너뛰어도 되겠구나.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각 챕터의 마지막 부분에는 실력 점검이라고 해서 실제 시험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의 문제를 챕터마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아, 내가 이 부분은 이해를 했지만 이 부분은 좀 취약하구나. 그럼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그 부분을 복습을 하시고 다시 또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실력 보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기출 텍스트에서 중요한 텍스트를 모아서 이렇게 OX 테스트를 또 해요. 단원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거의 100% 기출 선지에서 따온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아, 기출 문제가 요런 문장으로 구성이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기출 문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요런 것들을 또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책의 맨 마지막 부분을 가시면 올해죠. 2025년 1월에 실시됐던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문제와 그리고 해설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뒤편으로는 동형 모의고사예요. 가장 평균적인 기출을 거의 비슷하게 담은 가장 기출스러운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에서 어느 정도를 득점하는가가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를 득점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투명한 거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과목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난 후에는 실력 테스트를 위해서 이 모의고사를 꼭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과목 테마의 구성, 그리고 출제 경향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책이 지금 11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를
크게 구분을 해보면 네 가지 테마로 나눠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1장에서는 인간 발달이 뭔가, 인간 발달의 의미, 인간 발달의 특징 혹은 원리라고도 얘기하고요. 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서 인간 발달 이론을 알아야 하는 건가,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가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주로 시험에 출제되는 건 인간 발달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요거는 한 해도 빠짐없이 매해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인간 발달 이론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대략 한 11 정도의 이론을 공부하게 돼요. 뭐 예를 들자면 정신역동 이론가로는 프로이트, 에릭슨, 아들러, 융 공부를 하실 거고요. 행동주의 이론가로는 파블로프, 스키너, 반두라 공부를 하실 거고요. 인지 이론가로는 피아제와 콜버그를 공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인본주의로는 메슬로우, 로저스 공부를 하실 거고요. 마지막에 체계 관점에서는 브롬펜 브레너라는 이름을 공부를 또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 발달 이론들이 있는데 여기서 최저 8문제 혹은 한 해에 최고 11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발달 이론 단독 문제가 그렇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뒤쪽으로 가시면 우리 생애주기 쪽 문제 있잖아요. 이 생애주기 쪽에서도 뭐 예를 들어 유아기 혹은 아동기, 청소년기 발달을 다루는데, 근데 결국은 이 발달 이론가들, 뭐 예를 들어 에릭슨의 발달 이론, 혹은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뭐 혹은 뭐 다른 프로이트의 뭐 심리성적 발달 이론, 이런 게 다 이 생애주기 쪽 문제에 문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단독 문제로는 8문제에서 11문제지만 실제로 생애주기 쪽 문제의 최소 3분의 1 선지를 인간 발달 이론에서 따오기 때문에 이 과목의 일단 50%, 60%는 이 인간 발달 이론이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에서는 발달 이론을 제대로 아는 게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인 환경을 우리가 사회 체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가족이라는 환경, 집단이라는 환경, 조직, 지역사회 문화라는 환경, 혹은 요즘은 사이버 스페이스 있잖아요. 요런 환경들인데 이 환경이 인간과 어떤 식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는 걸 생태체계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생태체계 관점은 원래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최근에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생태체계 관점 쪽에서만, 그리고 이제 뭐 사회체계까지 포함을 해서 4문제에서 최대 6문제, 대략 최근에는 그 6문제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생애주기라고 하면 태아기부터 예, 제가 글씨가 이상하죠? 예, 네,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를 얘기해요. 이게 이제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에서 4 해서 총 8단계거든요. 그럼 이제 각 단계에서 평균 한 문제씩 8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종합 문제가 하나 더 나오고, 그리고 특정 단계에서는 2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한 문제씩만 나올 때는 8문제가 나오지만 종합 문제와 추가 문제가 하나 더 나올 때는 최대 10문제까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과목의 테마는 크게 발달, 그리고 발달 이론, 생태체계 관점과 사회체계, 그리고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생애 주기, 요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지만 2번, 그러니까 인간 발달 이론이 생애 주기 쪽 문제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이 발달 이론을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장별 개괄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1장에서 인간 발달 이론을 다룹니다. 자, 인간 발달 이론에서는 평균 한두 문제, 많을 때는 사실 3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요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인간 발달 이론의 특징은, 혹은 인간 발달의 특징은, 혹은 인간 발달의 원리는 뭐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뭐 원리라고 나오든 특징이라고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항상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드문드문 나오는 것이 인간 발달과 유사 용어로 뭐 성장은 발달과 뭐가 다르고 성숙은 발달과 뭐가 다르고 학습은 또 발달과 뭐가 다른가를 구분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 인간 발달 이론을 공부를 해야 하는가? 그게 왜 유용한가? 어떤 점에서 기여를 하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딱 이 세 테마에서 나오는데 그중에 탑은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2장부터 6장까지 2, 3, 4, 5, 6까지 총 5개 챕터에서는 인간 발달 이론을 정신 역동 이론, 그리고 행동주의 이론, 인지 이론, 그리고 인본주의 이론 이렇게 굵직하게는 4가지로 구분을 해서 다루게 돼요. 그중에 이제 정신 역동 이론의 가장 대가는 저 프로이트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은 기초 개념들이 조금 많아서 얘는 이제 2장에서 따로 먼저 다루게 되고요. 시험에서는 정신분석 이론에 대한 이렇게는 안 나와요. 프로이트의 이론에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대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이론의 타이틀보다 학자의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의 주요 특징과 주요 개념. 그래서 뭐 의식, 무의식, 전의식, 그리고 원초와 자아, 초자와 그다음에 구강기, 항문기, 뭐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등등의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거든요. 요런 개념들을 다룰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이트의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거는 2교시 시험 과목인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도 거기에 이제 챕터 2를 보시면 정신 역동 모델이라고 나오거든요. 거기하고 내용이 겹칩니다. 자, 그래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은 비슷한 내용이 1교시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도 나오고 2교시의 실천론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실천기술론입니다. 실천기술론의 챕터 2는 그냥 먹고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트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균형할 때 자아가 무의식적으로 그걸 디펜스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발동을 시킨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자아의 방어기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방어기제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거든요. 방어기제의 다양한 유형들이 시험 문제에 주로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은 방어기제의 특징이 아니라 방어기제의 유형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2011년도 제9회 시험 문제에서는 방어기제 자체의 특징을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는 유형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유형 구분을 해두시는 게 2장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제3장에서는 나머지 정신역동 이론가를 공부를 하게 돼요. 자, 근데 이 이론가들의 이름을 보시면 어떤 공통점이 있죠? 이름이 뭐로 시작한다? 이응으로 시작을 해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어떤 이론가들도 이응으로 시작하는 이름은 없습니다. 뭐 인지이론가는 피아제, 콜버그, 행동주의는 파블로프, 스키너, 반두라, 그리고 인본주의는 메슬로우, 로저스, 어떤 이름도 이응으로 시작하지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응 나오면 정신역동 이론가들이다. 프로이트 그리고 이응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릭슨, 융, 아들러는 정신역동 이론가들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각 이론가들의 이론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에릭슨은 심리사회 이론이에요. 그래서 에시마 이렇게 외우세요. 에시마. 에릭슨은 심리사회 이론입니다. 자, 융은요 분석심리 이론이에요. 근데 융하고 분 발음해 보세요. 입모양이 비슷합니다. 융, 분, 석심리 이론입니다. 자, 아들러는요 개예요. 개. 그리고 우리 아들러의 가장 핵심 개념이 뭐냐면 뒤에서 이제 우리 공부하면서 다루겠지만 열등감이라는 단어가 아들러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암기할 때는 아들 개 열등해. 아들
개 열등해. 요즘 아이들 개 뭐 하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들 개 열등이에요. 아들러는 개인 심리 이론이고요. 가장 핵심 키워드는 열등감이다. 지금 여기서 외워두고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2장, 3장은 인간 행동의 핵심적인 원인은 정신 내면에 있는데 정신 내면이 그저 잠잠한 게 아니라 되게 역동적이야 라는 말로 접근을, 그러니까 그런 입장으로 접근을 하는 게 2장, 3장의 정신 역동 이론들이었잖아요. 자, 근데 이제 4장에서는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건 정신 내면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인간 외부에 있는 환경이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강조하는 이론, 이것을 행동주의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행동주의 이론의 가장 필수 키워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행동 그리고 환경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행동주의 이론 자체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리고 실제로 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반두라 이론이에요. 반두라는 대리적 조건화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시험 문제에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사예요. 반사 이런 거 있죠. 반두라 사회학습 이론 요 타이틀 알아두시고요. 행동주의 이론의 대표적인 인물들은 파블로프, 스키너, 반두라입니다. 그래서 반두라가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이 스키너, 그 다음이 파블로프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파블로프는 고전적 조건화라고 하고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화라고 하고요. 반두라는 대리적 조건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외우시냐면 내가 치킨을 시킬 건데 두 마리 시킬 거예요. 더블로 고예요. 더블로 고! 어서 시키자는 거죠, 두 마리. 그래서 어서 시키죠예요. 어서 시키죠예요.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화입니다. 근데 두 개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난 반대야, 반대. 반대. 대리적 조건화예요. 더블로 고! 시키죠? 반대예요. 파블로프는 고! 전적 조건화, 스키너는 조! 작적 조건화, 반두라는 대리적 조건화예요. 이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최근 문제가 몇 개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놓고 조작적 조건화의 원리를 따른다. 이러면 땡이죠. 조작적 조건화는 시키죠 해서 스키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이 조건화 원리가 각각 누구에 해당하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 잘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인지 발달 이론이에요. 아이들의 인지는 어른의 인지하고 달라요. 같은 걸 보아도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른과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는가? 인지가 발달되는 과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게 삐아제예요. 그래서 삐아제는 인지 발달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콜버그는 인지의 영역 중에서도 특정 상황에서 특정 행위가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걸 이거를 우리가 도덕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특정 상황에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면 어느 정도는 인지 발달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덕성 발달은 인지 발달 내에 포함되는 영역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콜버그는 피아제는 인지 발달을 4단계로 나누어서 얘기를 했고요. 콜버그는 도덕성의 발달 단계를 6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은 주로 삐아제 인지발달 이론이 많이 나오고요. 삐아제 인지발달 중에서도 삐아제는 단독 문제로도 나오지만 특히 생애주기 쪽 문제에서 영아기, 유아기, 그리고 아동기, 청소년기 시험 문제에 삐아제 인지발달 이론에 해당하는 텍스트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삐아제는 생애주기 쪽 문제에도 지분이 많은 학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없을 땐 콜버그를 놓으세요. 그렇지만 삐아제는 꼭 여러분들이 챙겨 가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인본주의 이론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정신역동 이론, 행동주의 이론, 그리고 인지 이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정신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인지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행동만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을 따로 떼어놓고 보지 말고 인간 자체를 보자.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초점을 두는 이론입니다. 자, 이 인본주의를 창시한 인물이 바로 매슬로우죠. 자, 매슬로우의 이론은 인본주의 이론이라고도 부르고 욕구 위계 이론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시험에 매슬로우의 인본주의 이론 해도 맞는 거고요.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 해도 맞는 거죠. 자,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로 욕구의 단계, 이게 위계를 5단계로 제시를 했던 게 매슬로우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5단계 욕구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슬로우와 인간에 대해서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또 다른 인본주의 학자가 로저스입니다. 로저스의 이론은 인본주의 이론이라고도 얘기하고 최근에는 현상학 이론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 이론이라는 말은 아직은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로저스의 인본주의 이론 혹은 현상학 이론까지를 아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은요. 챕터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이번에는 7장입니다. 생태체계 관점에 대한 시험 문제가 최근에 더 많이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단독 챕터에서 가장 출제율이 높은 건 7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 한 권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득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챕터를 찾는다면 그게 바로 7장이에요. 7장이 1절과 2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 1절이 이제 생태체계 관점과 생태학 이론을 다루고 있는데 바로 그 절이죠. 그러니까 7장의 제 1절이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챕터이니까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얘는 꼭 챙기셔야 한다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생태체계 관점은 어떤 입장이고 그리고 생태체계 관점의 체계 이론의 그 주요 개념들이 있어요. 이 개념 문제 꼭 나오거든요. 그리고 생태학 이론에서는 인간을 둘러싼 다양한 생태를 뭐 미시체계, 외체계, 중간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 등으로 나누는데 이 부분이 또 최근에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생태체계 관점, 생태학 이론 꼭 여러분들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요한 사회 체계인데요. 뭐 가족도 있고 집단도 있고 조직도 있고 지역사회도 있고 문화도 있고 그렇죠. 자, 근데 이 가족에 대한 내용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에서 비슷한 내용을 또 다룹니다. 자, 그다음에 집단도 사회복지 실천론의 집단 대상 사회복지 실천 파트에서 다루는 내용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직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요. 자, 그다음에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복지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는 다른 시험 과목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아무래도 1교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는 얘네들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출제 비중이 아주 높진 않습니다. 근데 다른 과목에서 커버를 못 해주는 사회체계가 바로 문화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회체계들 중에서도 실제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사회체계는 바로 문화입니다. 최근에는 다문화 그리고 가상공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가상공간은 사실 단독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종합 문제의 선지 하나 정도로만 나왔기 때문에 얘는 비중이 적어요. 그리고 다문화는 최근에 조금씩 더 나오고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장부터 마지막 11장까지 4개 챕터에서는 전체 8단계로 구분이 되는 생애 주기를 각 2단계씩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8장에서는 태내기, 영아기를, 이 영아기는 이때 출생 후 2세까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유아기와 아동기를, 유아기는 3세에서 6세, 그리고 아동기는 7세에서 12세로 표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다뤄요. 청소년기의 연령은 뭐 시험에 따라 13에서 18세로 표기가 되기도 하고 19세까지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24세까지로 표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요거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청소년기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근데 이제 청년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청년기라고 시험에 나오고
어떤 경우는 성인 초기라고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는 같은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시험에 따라서 20에서 34세까지 혹은 뭐 35세까지 혹은 39세까지로 표기가 됩니다. 근데 요런 세부 연령이 몇 세까지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청년기 혹은 성인 초기의 특징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1장에서는 중년기와 노년기를 다룹니다. 중년기는 일반적으로 40에서 64세까지를 그리고 노년기는 65세 이상을 다루는 걸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애 주기에서는요, 가장 대표적인 시험 형태가 이런 거예요. 뭐 유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중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각 단계의 핵심적인 특징을 묻는 문제가 나오고요. 특히 이제 영아기에서 청소년기까지는 프로이트하고 삐아제 이론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에릭슨 같은 경우는 전생의 발달, 그래서 노년기, 중년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체 단계에 대한 시험 문제에서는 에릭슨 단계의 이야기가 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특히 발달 이론 중에서도 정신역동 이론가인 에릭슨, 그리고 인지발달 이론가인 삐아제, 그리고 정신분석 이론가인 프로이트 있잖아요. 이 세 사람이 각 단계에 대해서 어떤 특징들을 얘기했는가가 생애주기 쪽 문제에서 연결이 돼서 나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개괄을 해봤어요. 그래서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과목에서 득점의 핵심은 발달 이론들의 핵심 입장을 구분을 하고 특히 주요 개념의 이렇게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다. 그래서 발달 이론 단독 문제뿐만 아니라 생애 주기 쪽도 연결을 해서 그쪽에서 득점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 단독 챕터에서 가장 출제율이 높은 건 제7장 특히 생태체계 관점과 생태학 이론이므로 걔는 꼭 학습을 해서 득점을 하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대한 OT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